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리하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 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인 변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달이 바뀌면서 새롭게 시행된 정책도 있고 네. 또 기존의 정책들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네. 소장님 눈길을 끌었던 정책 변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번 주도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요. 6월 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가 1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 이번 주 가장 핫 이슈가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된다는 점. 네. 그래서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혼선도 있고요. 과연 긍정의 효과가 크냐, 부정의 효과가 크냐, 지금 감론, 을박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진 않고 오늘은 좀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이 최근 정부가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4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곳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인 용마터널 인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후보지 선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요 위에가 심란해요. 여기 쪽에 올라가셔 보면 네네.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고 뭐이고 집들이 많이 짜그라져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현대에서 하다가 이게 재건축 그때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반 이제 건설사가 아니라 공공이 산다려고 이제 인센티브를 또 많이 받고 이제 세대수도 많이 나오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하는 게 실은 제일 불안하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LH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이 진행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공공주택은 약간 불안하지 않나, 주민으로서. 또 다른 후보지인 중랑역 인근. 일대 주민들은 대부분 후보지 선정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전혀 없었던 곳으로 자치구가 구역을 지정하고 건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지. 이득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왜 차는 모든 게 자기한테 이득 되면 빨리 되는 거고 이득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상관은 아무래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반대 민원이 좋고 사업 비율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을 때 상업 비율이 또 2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업 비율이 들어가는 비율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VCR 보니까 이 서울에서만 5곳이 선정됐는데 모두 중랑구입니다. 네. 중랑구 저층 노후 주거지들인데 일단 네. 주민들이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사업이고요. 먼저 좀 차이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공공 재개발은 무엇이고 예, 예. 공공주도 고밀 복합 개발은 무엇이냐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 도심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겠지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토지 소유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과 조합이 힘을 합쳐서 기간도 단축시키고 공공성을 또 기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공공 재개발이라면 네. 공공주도 이게 고밀 개발은 LH죠. LH 등 공공이 토지 소유주들의 땅을 일단 사요. 예. 일단 수용을 한 다음에 신도시 개발처럼 먼저 뺏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단 가지고 와서 먼저 수용을 짓고 해서. 나중에 예. 아파트를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는 있겠죠. 우리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일단 수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불안한 부분은 있죠. 이게 내 소유권을 일단 넘기기 때문에 정부의 바람대로 빨리 잘 진행되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또 다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맡긴 뒤에 재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인데 소장님은 이런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죠. 일단 나온 안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용적률도 최대 뭐 400에서 700%까지 올려준다라고 예. 하니까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줘도 뭐 250에서 한 300% 정도인데 여기는 물론 뭐 역세권이나 이런 지역이겠지만 낙후된 지역을 700%까지 올리게 되면 아무리 뭐 공공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더라도 상당한 개발 이익이 보장이 되고 기간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뭐 저는
제가 주민이라면 당사자라면 일단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공 모델들이 나왔더라면 또 신뢰가 누적이 되고 서로 믿고 가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말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런 줄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700%라는 이 고밀 개발이 네. 평소 250%인가요? 평상시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 정도 되죠. 250에서 700은 상당히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이 네. 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좀 걱정은 돼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주택이 부족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위해서 고밀 개발밖에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3가지 정도 문제점을 짚어주고 싶어요. 첫 예. 번째는 우리가 민간 개발을 할 때 뭐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은 뭐 250%, 300%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좋아 용적률을 더 올려주게 되면 임대 아파트도 더 지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라든지 안 돼. 더 늘어나게 되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밀 개발이 되면 안 돼라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렇게 700% 이렇게 주게 되면 교통 문제가 생기고요. 교육 문제가 생기고요. 안 그래도 서울이 복잡한데 여기서 그렇게 고밀 개발되면 서울의 교통난, 교육 문제, 또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형평성 문제. 공공이 하면 LH가 하면 고밀 개발하게 되고 왜 민간을 하면 안 되느냐. 민간 또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고밀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정도 이게 고밀 개발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좀 뭐 교통난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자칫 형평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프라 주거 질도 떨어지게 되고 서울 집값도 못 잡지 않을까. 서울 집값을 왜 못 잡냐라고 하면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과수요. 네. 주택보다 사겠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밀 개발해서 뭐 10만 호가 될지 20만 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물량이 생겨서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만 더 늘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재개발 완화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 사업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과 충돌하면서 네. 뭔가 좀 혼선을 빚지는 않을까? 어떤 또 우려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죠. 만약에 충돌이 되면 예. 오세훈 시장도 규제를 완화해줘서 이렇게 민간 개발을 하겠다,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공공주도 고밀 개발도 결국에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막대한 혜택을 줘서 용적률을 올린 다음에 빨리 개발하겠다. 서로 민간과 공공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의외로 상생의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꼭 민간이 주도를 다 해야 되느냐. 꼭 공공이 고밀 개발을 이끌어 가야 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면 서울에 어차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개발을 해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긍정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고밀 개발의 좋은 점, 오세훈표 민간 규제 완화의 좋은 점을 서로 결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부정보다는 좀 긍정의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14곳의 건축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네. 이건 역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에 지분 쪼개기라고 해서 네. 많이 규제를 하고는 있어요. 우리 2003년 이전에는 구역 지정이 되면 단독주택 같은 걸 사서 다세대나 다세대 같은 걸 지어서 만약에 단독주택이면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세대 10개를 짓게 되면 입주권이 1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많이 했는데 투기 행위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사업이 느려지는 그런 예.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요. 오세훈표 재개발도 그렇고 공공 재개발도 그렇고 이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면 아예 당초 이제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노후도 문제도 있잖아요. 신규 신축 빌라들이 생기게 되면 또 사업이 느려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아무래도 첫 시행이다 보니까 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건 사실이군요. 네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GTX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GTX D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하남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강동구가 자체 용역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구가 추진한 GTX-D 도입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김포와 부천의 서부, 강남 권역의 수도권, 강동 권역의 동부로 구분해 대안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핵심인 동부 광역 급행 구간, 역세권 개발구와 지하철 58, 9호선 등 연계 철도망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고동역과 선호역, 가칭 길동 생태공원역을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제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입값이 모두 1을 넘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노선 대안별 수요 예측에선 2030년 3개 노선 모두 1일 4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종 수요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3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뜻을 담더라도 논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약 6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동 인구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그다음에 비용 산정 등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3개 지역 모두 1.0 이상이 되었고요. 강동구는 현재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동 경유 노선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주민들은 물론 서울구청장들도 협의체를 구성해 GTX D 노선 유치에 대응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강동구 용역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용역 발주한 곳에 입김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이긴 할 텐데 비용 대비 편입값이 모두 1을 넘었는데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이거 저희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인구 자체라든지 인프라를 본다면 뭐 저는 경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한번 가보면 말이 강남 4구지 강남구에서 강남 한번 나오려면 오히려 차라리 분당이라든지 뭐 수원에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통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하철 9호선이 계획이 있거든요. 이 4단계 연장 구간이 강동구로 지나가고 있어서 지하철 9호선을 감안해보면 GTX가 또 생기는 게 과연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의 효과, 뭐 기대를 하고 싶고 타당성 계산으로만 너무 하지 말고 주민의 편의가 필요하면 해줘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막 갈려지는 것 같아요. 용산까지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강남을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지하철 9호선 차라리 연장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빨리 교통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한편 GTX-C 노선도 이게 왕십리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입찰 업체들도 사업 제안서에 이미 왕십리역을 추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완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GTX의 생명이 속도거든요. 그렇죠. 광역 급행철도기 때문에 역을 적게 만들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왕십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또 코드 역세권인가요? 지하철역이 노선이 4개 정도 지나다니는데 더 있죠. 그렇죠. 거기에 GTX가 생기게 되면 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사업성 측면에서는 좋아지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왕십리 하나 정도 생기는 거는 뭐 좀 충분히 뭐 지역 하나 생긴다고 해서 특히 서울이잖아요. GTX 특성이 경기도 외곽 지역은 빨리 가고 또 서울 구간은 또 여기 좀 생겨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게 한계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거든요. 과연 왕십리 하나로 만족을 할까? 왕십리가 추가로 생기게 되면 너도 나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왕십리뿐만 아니라 뭐 의왕이라든지 경기도 의왕, 상록수의 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왕십리 하나로만 그친다면 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한계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생기게 되면 GTX가 또 광역이 급행이 아닌 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 교통수단이 다다익선이면은 좋겠지만 이 경제성과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저울 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무거울지 정확한 판단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